어제 그 결심 공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일단은 그 간단한 사건,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설명부터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결심 공판은 두 개의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 거예요. 네. 한 건은 제가 2021년 5월 달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이제 저한테 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뭐 그런 비방, 모욕,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으니까 좀 가족들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찾아와서 제가 그분들의 사건들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공익활동으로 뭐 수임료도 받지 않고 그냥 저는 유가족들을 좀 변호사로서 보호해주겠다고 그렇게 사건을 맡았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좀 뭐 간단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박 시장의 유가족을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박 시장 그 묘를 파헤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면 오히려 변호사한테 대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신범 같은 거죠. 그 사람들이 박 시장 가족들한테 그런 증오심을 품게 된 이유가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박 시장 사건이 벌어진 지 한 1년 가까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경찰, 검찰 수사 결과가 다 발표가 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결과가 다 발표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박 시장의 고소인, 그 여자 비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김재련 변호사하고 같이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했었던 그 성추행 행위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것은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된 상태였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실만 사람들이 좀 제대로 알면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공격이 이제 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하고 뭐 이제 뭐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아주 그냥 팩트만 드라이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제 SNS에다가 게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뭐 등등이라고 해가지고 그 박 시장 고소인이 저까지 고소했던 거예요. 예, 그게 이제 2021년 8월의 일이니까 이제 벌써 어느덧 5년이 됐네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냥 변호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했던 것 뿐인데,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24년 5월 달인가 그때 그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어요. 1심이었죠? 1심에서. 네. 그게 이제 그 항소심으로 올라가서 어제 결심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23년 4월 달에 벌어졌던 일인데, 제가 그때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로 출마해갖고 당선된 직후였는데요. 그 혹시 그 CCTV 나왔던 그 회식 자리 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당한 그 사건이에요. 네. 박원순 사건은 하나 설명드렸고, 네.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임 대한변협 감사로서 대한변협의 이제 그 상임이사들 2명을 만났어요. 네. 그게 이제 와인바의 이 홀, 그러니까 이렇게 툭 트여져 있는 그런 데들 있잖아요. 이제 막 테이블 놓여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그 남자 변호사, 여자 변호사 2명이랑 같이 제가 한 50분 정도 그 와인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그 변호사 2명은 그 전에는 뭐 저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단지 제가 이제 감사가 됐고 그 사람들은 대한변협의 상임 이사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상견례도 할 겸 이렇게 만나서 그냥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있다가 한참 뒤에 제가 그날 자기를 강제추행해가지고 그 여자 변호사가 자기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전치 24주에 그런 상해를 입었다면서 저를 강제추행 치상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고소를 했으면은 그냥 평범한 사건인데, 제 실명으로 무슨 뭐 보수 언론이나 뭐 종편 같은 데다가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을 퍼뜨려 버리면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졸지에 강제추행범이 돼버렸고, 낙인, 무고한 낙인이 찍히게 네. 됐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 그때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였죠. 23년이니까. 그 국힘당이 여당이었는데, 그 여당 대변인이 지금 국힘당 최고위원 하는 친구예요. 이름이? 그 있잖아요. 그 저기 대표 옆에 늘 같이 붙어 다니는. 네. 그 국힘당 대변인이라는 친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정철승 변호사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뭐 엄중하게 처벌해라 뭐 이따위 발표를 하고 그래버렸어요. 그게 이제 경찰, 검찰에 그 말하자면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하명을 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참 그 경찰은 그냥 바로 혐의 사실 인정된다라고, 현장 동영상이 그대로 있는데 그 현장 동영상 내용은 그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경찰은 혐의 사실 인정된다고 검찰에다가 송치해버렸고, 그러면서 언론 보도자료 뿌려갖고 이 내용이 보도되게 만들었고. 피의사실 공표도 추가하겠네, 그러면. 그때는 뭐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고, 내가 하도 그냥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몰려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어떤 검사 한 분이 여성 청소년 사건 전담하는 여자 검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계속 붙들고 있어 버렸던 거예요. 처리를 안 하고. 한 몇 달을 붙들고 있었더니 그 검사가 교체돼 버렸어요. 그 검사는 남대로 항명을 한 거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그 검사 교체돼 버리고, 그분은 저기 어디 뭐 검찰 연수원 같은, 사실상 좌천된 거네요. 네. 대놓고 좌천. 그렇게 돼 버렸고, 새로운 검사는 오자마자 뭐 열흘인가 만에 그냥 저를 기소를 해버리고 또 보도자료 만들어서 뿌려서.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국힘당이나 경찰, 검찰이 그 짓을 하는 것은 너무 익숙하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저를 고소한 그 여자도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이에요. 그게 뻔히 어떤 배경이나 의도가 다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무죄 판결이 당연히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법원도 한패였던 걸까요? 네, 징역 1년에 실형이 나왔어요. 참 너무 그때 사법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이제 합치면 징역 1년이니까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상태인데, 법정 구속은 뭐 그거는 이제 안 시키대요. 나는 뭐 당연히 둘 다 무죄가 나올 사안이라고 그냥 믿고 있다가 실형이 나왔으니 뭐 법정 구속을 면했다라는 표현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1심에서 법정 구속 뜨는 경우가 잘 없긴 해요. 어지간해서는. 그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1심부터 법정 구속이 많아요. 많이 늘었나? 특히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그렇고, 요즘 보면은 그 구치소 교도소가요, 그 완전히 꽉꽉 차버려가지고 정원을 초과해서 과밀 수용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젊은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돼 있대요. 유난히 뭐 그런 서부지법 폭동 같은 거는 빼고서도 많이 돼 있다는 건가요? 성범죄로 들어온 젊은 남성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성범죄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법원이 너무 쉽게
뭐 이제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쉽게 그 젊은 남성들 주로 이제 그 성범죄 사건의 그 피의자 피고인들은 젊은 남성들이에요. 쉽게 성범죄자로 그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거의 실형을 선고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다 구치소 교도소로 보내버리니까 저는 이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라고 보고요. 그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주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성격의 지금은 그냥 이거는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 아닌가, 좀 고도화된 의도적인 갈라치기 전략의 일종으로서 만약에 조희대 사법부가 그런 기조를 잡은 것이라면 이건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볼 수도 있죠. 대법원장까지 올라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원이 너무 페미니즘이나 또는 젠더 젠더 의식이랄까? 어떤 이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념적으로 경도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법원의 이 젊은 판사들 중에 이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이런 추세하고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뭐 법원이 뭐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건 좋죠. 그리고 근데 또 정작 인권을 보호를 한다면서 정작 진짜 처벌을 해야 될 건수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직도 솜방망이 판결이 난무한다고 말이 많고, 그래요. 좀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잡아야 할 사람들은 안 잡고 굳이 족칠 필요가 없거나 좀 무고한 그런 사람들만 족을 치고. 이제 뭐 저도 동의하는 얘기인데 이제 요 얘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성의 권리를 판사들이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의 보호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너무 쉽게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그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의 인생을 완전히 그 나락에 빠뜨려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사회적으로 매장되잖아요. 그 판사들이 이게 좀 나태한 거, 지적으로 좀 상당히 집단적으로 지적 나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좀 의심이 되기도.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요. 어떤 그 균형 잡힌 그런 인권 의식이나 뭐 정의관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심각해서 이런 추세가 지난 10년 가까이 계속 돼 왔어요. 요즘에는 조금 바로 잡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뭐 그 양반 있잖아요. 저기 그 오징어 게임인가 하는 드라마. 오영수 배우? 그 오영수 선생, 그분은 무죄로 뒤집혔죠. 그렇죠. 1심에서는 그분이 집행유예인가 나왔었는데, 네. 강제추행죄가 유죄가 인정돼가지고. 사실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지 않나요, 거의? 그거는 이제 애매하니까 아마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애매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그게 형사 재판의 원칙이거든요. 확실하지 않을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헌법에.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게 판결해야 된다라는 게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데,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게 형사 재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영수 선생이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됐죠. 네. 근데 그 판결문을 이렇게 보면은 불분명하다라고 해요. 항소심도. 그러니까 1심이 불분명하다고 본 것을 항소심도 불분명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형사사법, 형사재판의 원칙에 항소심이 보다 충실하게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하면은 막 여성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야단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영수 선생 그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용했던 게 아닌가, 언론들이.
그러니까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쉬쉬한 게 아닌가, 언론들이. 아니, 언론이 아니라 이제 여성단체. 여성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단체들, 이제까지 그, 제가 알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그렇게, 사려 깊게, 뭐 사려 깊다는 건 아니고, 깊이 생각을 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일 있으면은 그냥, 뭐 벌떼처럼 우 몰려와가지고, 앞에서 뭐 하라 막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하지, 무슨 뭐 그런 효과, 뭐 스트라이샌드 효과요? 네.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는데, 여성단체들이 조용합니다. 저는 그 여성단체들이 그렇게 된 거에 박원순 사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20년 7월 달에 그때 정말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그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돼 버렸고, 그 전에 자기 비서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사망하니까 장례식 그 발인하는 날, 그러니까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때 그 노랑머리 김재련 변호사가 나와서 굉장히 독한 표정으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마치 포르노 같은 그런 얘기를 전 국민한테 그때 거의 생방송으로 해요. 노랑대가리의 그 생방송 답변. 박원순 시장이 뭐 5년 뭐 수년 동안 그 여비서한테 얼마나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추행 행위, 그 다음에 언어적 추행,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자행했는지를 쫙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네, 그리고 그 주장은 언론 매체들에 의해서 팩트 체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국민들한테 그냥 그대로 전달돼 버렸어요. 속보 경제 우라카이 뭐 그런 거겠죠. 안 봐도 견적이 나오네요. 그때 김재련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 확실한 거냐, 증거 있는 거냐 했더니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 제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세희 하는 짓이랑 딱 똑같네요. 그런데 결국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6년이 돼가고 있는데 6년 동안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해요. 6년째. 아니 그리고 그 전에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때도 다 그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은 뭐 죽었으니까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지만 그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성비위, 성범죄를 서울시장실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다 그 방조를 하고 비호를 하고 그랬다라고 그분들도 다 고소당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혐의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김재련 변호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사기를 친 거죠? 사기 친 거죠. 너무너무 엄청난 사기를 쳐버린 건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여성 인권 단체 한 300곳이 연대를 해가지고 그 권력형 성폭행 피해자인 그 여비서와 우리가 연대하겠다면서 우르르르 그 그래서 공동으로 박원순 시장을 강제추행죄로 공동 고발을 했어요. 그때 그 개신교계 단체도 상당히 많았죠. 교계 쪽 여성 단체들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300개라고 하니까 뭐 298개인가 뭐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전부 다 망라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전 국민 상대로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할 때 여성단체 대표들이 뒤에서 병풍처럼 앉아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 여성단체들, 여성인권단체들도 다 속아버렸던 거죠. 김재련 변호사한테. 나는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이제 국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지금 그 여성단체들이, 그나마, 지금 그 망하지 않았던 거지. 이 내용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면은 아마 우리나라 여성단체들, 여성계들, 그 다음에 그 인권단체라고 하는데도 전부 다 폭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폭망할 뻔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구명줄 던져준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검찰은 그냥 다 혐의 없다라고 끝내버렸는데 맨 뒤늦게 한 달 있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사실은 인정이 된다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제일 그쪽에서 주장한 건수 중에 제일 약한 거 몇 개만? 아니요. 주장한 내용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인정이 안 되는데 별건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강제 추행으로 볼 만한 것들은 인정되지 않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언어성희롱 그런 거? 뭐 박 시장이 무슨 뭐 그 여비서에 무릎에다 대고 호를 했다. 그 다음에 뭐 음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거?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음란 문자 메시지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물 증거가 없고 그거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물도 없고 진술은 번복됐지. 진술은 번복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무슨 그 여비서 고소인의 무릎에다가 호호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무슨 그때 박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인터뷰했던 기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기자 얘기는 되게 웃겨요. 아니 그게 나도 봤다. 근데 아니다. 무릎에다 호를 한 게 아니라 손톱 매니큐어 네일 아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인터뷰하고 있는 시장한테 여비서가 이렇게 여기서 먼저 들어오더니 오히려 한 거다? 저 네일 아트 했어요. 예쁘죠? 하고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죽이기 전도가 돼도 완전 전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 시장님은 박원순 시장은 당황했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아니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어색하니까 그 기자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 거 한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저 네일 아트 한 거 보고 한번 봐주시면서 그 예쁘게 됐는지 그러셔야 된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니까 박 시장님이 그래요 예쁘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그냥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알려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여비서 고소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은 또 낚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영애 씨라고 최영애 당시 인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는 우리나라 그 여성 단체의 거의 대표격인 그 단체를 만들고 초대 소장을 한 우리나라 여성계의 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폭망할 뻔한 우리나라 여성 단체들을 말하자면 살려준 거죠. 저는 그게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어쨌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는 못하죠 최소한 지금. 왜냐면은 가능성이라 면에서는 이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뭐 이제 그 사건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가서 그 첫 번째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제가 징역 1년 실형을 2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2024년 그때는 이제 별개의 형사재판 2개 형사재판을 받았었던 건데 이게 항소심으로 와서 한 재판부에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형량도 합산이겠네요. 별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건이 병합이 돼 버리면은 형량이 하나로 나오죠. 하나로 경합범 그 관련 규정들에 의해서 형량이 하나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서울고등법원 제 항소심 재판부는 그 강제추행 치상 전치 24주 그렇게 고소한 전광훈 목사 측근이라는 여자 변호사 그 사건의 담당 재판부였거든요. 그게 먼저 판결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요 항소심 재판부가 먼저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보니까 또 다른 한 건이 우리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온 것 같던데 그것도 우리 재판부가 병합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병합이 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데 그러니까 항소심이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형사재판 항소심은 보통 6개월을 넘기지 않아요. 1심에서 거의 다 심리가 됐고 1심 판결이 적정한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이 아무리 병합이 됐다 하더라도 2년 가까이나 된 거, 그거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제 사건들 이상하잖아요. 일단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 노랑머리도 노랑머리지만 그때 당시에 그 상당히 그렇게 막 나섰던 여성 단체들이 이렇게 나섰을. 근데 또 그랬던 여성 단체들의 행동 패턴을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났던 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여성 단체들 보면 막 자기들 그런 뭔가 좀 결속이나 일단 이런 게 좀 대단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속았다라고 보다는 사실상 담합이지 않았나 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 당시에 또 그리고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세력들의 어떤까지 같이 달라붙어서 스노우볼이 부른 게 아닐까. 박원순 사건은요, 우리나라 여성 단체들의 이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이 정말 극대화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라는 어떤 변호사님을 적으로 간주하는 여러 세력들이 일종의 5월 동주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사건. 박원순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걸 변호사님이든 그게 박 시장님이 됐든 그 공동의 적을 두고 5월 동주를 한 여러 세력들이 5월 동주한 게 아닌가. 저는 아마 이것도 이제 제 짐작입니다만 박원순 사건은 여성 단체들이 이제 그때는 그냥 그 판은 끝내버렸고 쉽게 말하면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우리 여성계가 한번 이렇게 뭉쳐서 힘을 발휘를 하면 박원순 그 대권 주자잖아요. 또 글로 보내버린다. 그런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강력하다. 그거를 이미 과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여성계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런 행동, 뭐 강제추행이나 이런 성비위,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을 잡은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전전긍긍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더 이상 박원순 시장 사건은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건에 좀 스노우볼이 저는 좀 심각하게 나쁜 쪽으로 이미 굴렀다고 보는 게, 윤석열 계엄이 내란 이후 그 퇴진운동할 때, 퇴진운동의 주축이 둘로 갈렸잖아요. 촛불행동 계열하고, 그리고 범진보 세력 계열하고. 근데 그 갈린 이유가 이 둘이 전혀 화합을 못하고 따로, 화합은커녕 오히려 대립을 했던 이유가 촛불행동 김민호 공동대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입장 차이의 그 트리거가 된 게 김민호 대표가 뭐 아시다시피 이 변호사님처럼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김민호 대표도. 그래서 김민호 대표가 그 건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스탠스를 세우고, 그러니까 진보계 쪽, 이쪽에서는
특히 김민용 대표랑은 절대 상종 안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갈렸다라고 세간에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여성 단체들을 진보라고 여성단체 포함한 진보계 전체가 담합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성계와 진보는 달라요. 분명 다른데 달라. 담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세력이 촛불행동 김민용 공동대표를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야합을 한 거죠,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촛불행동은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주말 퇴진 탄핵 집회를 계속했었던 단체거든요. 네. 그리고 김민웅 대표님이 이끌었었고 네. 그런데 결국 탄핵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그 범시민 단체 범민주 세력 진영은 이 김민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이 되는 게 맞죠. 맞죠. 그동안 계속 맨 앞장서서 수년 동안 싸워왔던 그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던 사람이니까. 몇 번 취재를 했었고 저도. 근데 하지만은 그러기 싫은 거죠. 그러기 싫은 그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그러기 싫어한 그 세력들의 목록을 보고 제가 뒷목을 잡았던 게 참여연대, 뭐 아수나로 같은 좀 이름만 들어보면 알만한 그런 단체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김민웅 목사가 김민웅 대표가 뭐 박원순을 두둔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했었던 게 아니라 김민웅 대표를 거부하는 핑계를 그걸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간에 알려진 거는 그저 알려진 것일 뿐이라고 저도 분명히 뭔가 있었고 박원순 시장과 1+1으로 이참에 1+1으로 엮어서 김민웅 대표까지 골로 보내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골로 보냈잖아요. 김민웅 대표가 박원순 사건 터지고 난 직후에 그 고소인 여비서가 박 시장한테 이렇게 손글씨 쓴 거를 SNS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걸로 벌금형 나왔었잖아요. 집행유예가 나왔죠. 집행유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뭐 충신도 그런 충신이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직원이 뭐 비서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또박또박 뭐 손글씨를 써갖고 뭐 시장님 뭐 저는 뭐 시장님과 일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뭐 시장님 간신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게 이제 쓴 손글씨가 그게 거의 매년 써서 그렇게 박 시장님한테 보내드려요. 박 시장 쪽에서 오히려 징그러워했을 것 같기도 한데. 서울시에 그리고 시장실의 그 어떤 직원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대요. 손글씨를 써가지고 시장한테 주고 그런 일은 없대요. 뭐 생일 때 전부 다 무슨 페이퍼입니까? 전부 다 뭐 그냥 롤링 페이퍼 같이 그렇게 뭐 시장님 뭐 생신 축하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하는 거는 있어도 정성껏 손글씨를 써갖고 시장님한테 주고 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고. 제가 박 시장에서 손발이 오글거려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박 시장님이 방심한 거죠. 10년을 시장 권력자가 되면 방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하튼지간에 뭐 돌아가신 분한테. 근데 저는 그게 박 시장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사실 오히려 그 직원이 너무 특이하니까 이거는 아무리 오래 권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뭐지 싶어서 순간 뇌정지가 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누구라도. 박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내가 쳐내지 못한 잘못? 너무 입안에 혀처럼 굴어버리니까 그냥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를 가까이 뒀어요. 보통 비서들은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딴 부서로 간대요. 서울시에서는. 순환발령? 왜냐면 비서가 힘들거든, 비서 업무가. 그런데 지금 또 문고리화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여비서는 고소인은 4년을 비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문고리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하극상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 별명이
그 서울시에서는 특히 시장실에서는 그 여비서 그러니까 뭐 9급, 8급밖에 안 되는데 국장급 비서라고 불렀대요. 국장급. 국장이면 5, 6급 정도 되잖아요. 무슨 5, 6급이야. 더 오던가요? 그럼 상급 이상인데 3급 이상은 거의 장차관급이라는 소리죠. 한 국장급은 돼. 그냥 그쪽 레벨하고 같이 놀았다라는 얘기예요. 비선. 문고리 권력 같이.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손편지를 보여주면서 그 손편지를 쓴 바로 그 기간이 김재련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은 계속 그 성추행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추행 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이게 할 행동이냐 이 내용을 읽어봐라. 이제 그렇게 올렸는데 이 실수를 해버린 거야. 그 아래 아무개 올림 하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걸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했어. 성폭력처벌법에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이건 판사가 좀 저는 이게 법에서 요즘 그런 판결을 했으면은 저는 판사가 오히려 더 왜곡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게 통신망상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렇게 그걸로 유죄를 한 거였으면은 납득이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성범죄 그거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그렇게 판결을 한 거면은 그렇게 한 거라고 근거를 제시를 했으면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됐을 사안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성범죄랑 엮어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그걸로 유죄를 때린 게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아니 그런데 그게 진짜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해버리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맞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일부러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었거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피해자가 맞냐 과연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2차 가해야. 그게 2차 가해. 아니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수사 절차를 통해서 가리면 되잖아요. 괜히 뭐 제3자들이 그냥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차라리 피해 호소인이라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모든 게 언론들이 물을 흐린 원죄가 제일 크지 않나. 언론들의 원죄가 여성단체들이 저질렀던 건 1차고 언론의 죄는 2차 언론의 원죄는 2차 원죄인데 그 2차가 1차를 압도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의 죄가 너무 커서 박원순 사건은요. 그 후세의 역사에서 나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아. 2020년 언론 대참사 사건으로. 왜냐하면 언론 기능이 그때 마비돼 버렸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사실상. 그렇지. 뭐 그 후에도 뭐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긴 하죠. 맞아요. 더 탐사가 다른 언론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저는. 팩트 체크를 전혀 안 했어. 전혀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스피커 확성기 노릇만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우리 윤 기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더 심하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렸고 문제를 더 키워버렸죠 언론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김민웅 대표님이 명백하게 실수를 한 거여가지고 그게 아마 뭐 30분인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그거를 이른 부분을 내려버렸어요. 그걸 내린 게 가만히 돼서 집행유예라는 건가요,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원래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게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실수는 맞지만 과실범 규정 자체가 없으니 원래는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무죄인데 그건 명백하게 그냥 실수일 뿐이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사람만 처벌하려는 거지 그렇게 실수한 사람까지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김민웅 대표 재판부 너무 명백한데 실수임이 그런데 재판부가 그거 그냥 인정 안 하고 무시하고
그 집행유예라면은 거의 실형에 버금가는 판결이거든. 네. 그래서 이거는 재판 소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강하게 이거 의심 넘어서 확신이 드는데. 재판 소원법이 제정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 네.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렇게 이제 2024년 5월 달에 내가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되게 특이하게 현장 동영상이 존재했어요. 네, 그거를 보면 누구든지 그 고소인 주장이 뭐 자기 뭐 가슴을 찌르고 뭐 무슨 막 등을 더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막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동영상이 없거든요.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까지 된 거죠. 풀 공개로 심지어. 지가 그렇게 그냥 내 이름 해가지고 그거 사전에 기자하고 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무죄 증거가 나왔는데 법원이 이걸 무시했죠. 무시해버렸죠. 오히려 그 동영상 내용을 이상하게 왜곡해갖고 판결문에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법 왜곡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면은 하죠. 근데 그때는 법 왜곡죄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민 변호인단이 결성이 돼버려요. 이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성범죄 유죄 판결은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거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조성민 교수님 포함해서 그때 한 500-600분의 시민들이 전부 다 가입을 해가지고 그분들 연명으로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돼요. 그리고 그 시민 변호인단들이 지금 거의 뭐 1년 반 매달 재판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니까 매달 법정에 오셔가지고 30-40분씩 많게는 50분씩 오셔갖고 그러면 법정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서 있게 되거든요. 그 1년 반 동안 시민 변호인단이 뒤에서 나를 응원하셨어요. 항소심 내내. 어제도 그러셨고 뭐 어제는 그 바쁜 중에도 그 송영길 대표까지 송영길 대표도 지금 인천 연수 당선됐죠 이번에. 마침 또 제가 사는 데가 부천 이사한 데가 부천이어가지고 인천이랑 가깝죠. 근처구나. 뭐 근처는 아니고요. 뭐 좀 연수 쪽이면 그래도 전철 타고 전철이랑 버스 여러 번 갈아타고 1시간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그런데 이 시민 변호인단이 이게 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이 뭐냐면은 윤 기자님도 잘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법원에서 강제추행 또는 뭐 강간 이렇게 성범죄자로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은 그냥 외톨이가 돼버리죠. 그냥 사회에서 매장돼 버린다고. 그거는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말하자면은 그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 생각하기에. 그런데 시민들이 판사들이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그 사건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야, 우리는 동의 못해. 이게 어떻게 유죄야 이러고. 그게 서구에서 말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에요.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권력하고 맞서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 우리나라 사법 권력,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최초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제는 사법 개혁을 향한 어떤 그 임계점에 도달한 그런 신호로 봐요. 사법부가 스스로 또는 뭐 정치권과 뭐 정부가 제대로 된 사법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시민 사회가 들고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그 사법 개혁 그 활동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인데 사법 개혁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민주적인 사법. 사법의 민주국가에서의 사법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인권 보호 그리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에요. 그 안에는 정의도 들어가고 그것에 충실한 사법을 만들어내는 게 사법개혁이거든. 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사법부나 또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가 그 구체적인 사법개혁의 안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끌어나가는 사법개혁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내 재판이 그것과 그 어떤 시민사회의 움직임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